이종건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주관이 또 시작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 주관 이게 파리 베트남 국빈 방문. 네네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파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BIE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가 열리는 곳이죠. 총회가 네. 작년에도 열렸죠. 6월달에 똑같은 시간에 열렸습니다. 작년에는 2차 PT였어요. 엑스포 2030년 엑스포와 관련된 2차 PT였고 이번이 4차 PT입니다. 마지막 PT가 5차까지 있는데 5차는 네. 11월달에 열려요. 하지만 11월달에 바로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차 PT는 이미 승부가 거의 결정이 됐다. 그래요. 즉 마지막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로 가셨다가 그다음에 22일 날 베트남에서 경제와 관련된 그런 그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네, 뭐 싸이가 출동한다는 보도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올림픽 유치는 왜 김연아가 직접 동계올림픽 그때 그래요. 이 PT를 해서 네. 유명해졌죠. 이번에 싸이가 그러니까 4명이 이 PT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1번 타자를 싸이가 리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2번, 3번 타자가 그러니까 스타트업 대표라든지 뭐 학계라든지 조금 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4차 PT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뭐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설왕설랑했는데 마지막 PT죠. 예. 네. 4차 PT 그러니까 4번 타자 네. 야구에서 4번 타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4명이 PT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네 번째를 윤 대통령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영어 PT를 하기로 했고요. 윤 대통령이 간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하잖아요. 빈 살만이 자기 일정을 갑자기 바꿔서 파리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뭐 하루 먼저 갔다면서.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의 주자로 나서서 영어로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요? 네네, 영어로 하고요. 우리 기억하시죠? 4월 27일 미국 국회의사당 상하원 합동 그런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연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봤고요. 또 얼만큼 자중을 이끌면서 소통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임팩트 있게 그 연설하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네. 이번 그 엑스포와 관련된 4차 PT 내일이에요. 그래요. 20일, 예. 20일이니까 잘 한번 지켜볼만 할 것 같아요. 기다려가지고 지켜볼만 합니다. 네. 여기 정식서님이 박람회 경쟁이 사우디와의 관계에 영향은 없을까요? 하는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그 관계가 만약에 그런 식의 어떤 경쟁을 해서 악화되고 뭐 이렇다면 우리는 일본하고도 척을 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 뭐 수많은 나라하고 아마 척을 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림픽도 벌써 2번이나 유치를 했고요. 월드컵도 유치를 했고 그때 우리랑 상대했던 그런 국가들이 지금 우리랑 제일 가까워요. 그렇지 그 않습니까? 빈살만 쪽에 그런 기자 질문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예 뭐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데. 그렇죠. 빈살만이 아까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예. 사실상 이런 어떤 엑스포 유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굉장히 긴밀하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아시다시피 네옴시티라고 해서 빈살만이 지금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신도시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세우는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의 기술이 없으면 사실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는 이틀이죠. 20일, 21일. 네. 그러니까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으로 가죠. 네, 베트남으로 가는데 역시 베트남의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경제사절단을 이끈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205명? 예, 사절단과 함께 가고요. 역시 이 윤석열 정부가 늘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하듯이 영업사원 1호로서의 어떤 역할, 그 최근에 뭐 계속되는 모든 그런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서 성과는 바로 경제적인 어떤 성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과 물론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상당한 어떤 동남아시아의 교역 국가이긴 하지만 최근에 뭐 코로나19라든지 또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동남아시아 전체에서도
그런 네. 뭐 기대를 해봅니다. 중국과의 교육보다 베트남과의 교육이 이미 많이 앞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교육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건 지금 민주당이 가장 최악의 괴담을 얘기하는 게 네. 우리나라가 탈중국화 때문에 그랬다. 미국 눈치를 보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중국이 탈한국화를 한다는 게 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거의 카피를 하면서 많은 그런 이 상품들을 쫓아왔기 때문에 네. 내수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상품들을 훨씬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사실 무역의 어떤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꾸로 탈한국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들여다봤을 때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력이 그만큼 없어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신흥공업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정체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거품이거든요. 부동산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그 시장에서 계속 있을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트남은 여전히 어쨌든 경쟁력이 있고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주춤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우리한테는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베트남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우선 베트남이 커요. 크죠. 예. 그 규모가 커요. 크죠. 그 북쪽에 있는 게 하노이고 남쪽에 있는 게 호치민이잖아요. 예. 1100km예요. 그렇지 길죠 좀. 이게 가로는 별로 없는데 네. 사실 세로가 길죠. 네, 그리고 인구도 많고. 인구 많고요. 그리고 엄청 젊은 나라예요. 활력 있죠. 어디 가나 애들밖에 안 보여. 그렇습니다. 진짜 부럽던데요? 그렇죠. 특히 남부는 시장이 엄청나게 활력이 있어요. 저는 뭐 재래시장의 시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라든지 또는 뭔가 이루어내려는 그런 활기가 굉장하더라고요. 그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 하노이 쪽에 북쪽 사람들하고 네. 그 호치민 옛날 사이공이죠. 네네. 호치민 쪽에 남쪽 사람들이 워낙 좀 기질적으로 다르대요. 완전히 다르다고 하죠? 그 남쪽은 하여튼 있는 대로 쓰자래요. 네. 그 옛날부터 그랬다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내수가 엄청 활성화돼 있대요. 그렇죠. 북쪽은 웬만하면 좀 절약하자. 그러니까 모습부터가 제가 가이드한테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저분 보이시죠? 저분은 남쪽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다른 주변 분들에 비해서 네. 확 달라요. 화려해. 막 금색깔이 막 있고. 남쪽이. 남쪽이 화려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게 장신구가 많아. 그렇죠. 예. 돈을 버는 것도 욕구가 더 강하고 쓰는 그래요. 것도 강하고. 예. 하여튼 남쪽이 그래서 시장은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나저나 저는 그 베트남에 한 짧은 일정인데 2박 3일 네.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삼성. 그렇죠. 예. 아니 베트남 청년들의 그 제일 선호 네. 직장이 삼성전자래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구동성이야.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고 싶다. 뭐 우리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한국어 학과가 예. 엄청 세고요. 예. 그 경쟁률이 세고. 한국 가고 싶다. 예.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은 네.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진짜 이 차이나 반도 동남아시아 그 베이스 캠프로 우리가 긴밀하게 그 파트너십을 구축할 만한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베트남은 이미 그 오래전부터 한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태국도 있지만 태국보다도 베트남이 그때 드라마 등으로 인해서 뭐 한류 시장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히트를 친 게 화장품들이더라고요. LG 생활건강부터 네.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왜 저렇게 뭐 주인공들이 이쁘냐 그게 이제 화장품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베트남을 한 20여 년 전에 갔는데 그때 이미 한류와 화장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LG가 그때 굉장히 거기서 네. 선전했던 어떤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바람이 아니라 아예 뿌리를 내렸죠.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이미지, 국가 이미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네. 그 노동윤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베트남 분들이 훨씬 더 노동윤리가 잘 그 내면화돼 있답니다. 네. 중국하고 다르게.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뭐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뭐 가짜도 많이 만들어내고 대충 하고 막 만만 뒤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윤리가 굉장히 내면화돼 있고 체화돼 있다. 네, 네. 그런 평가들을 기업하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주저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나라 예.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가서 네. 너무 그 노동력에 대해서 좀 뭐 착취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네. 이 한국에 대한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혐한? 반한의 어떤 분위기가 잠시 있었던 아, 부분이 그거는 있었어요. 이제 옛날 일이고. 옛날. 예, 옛날 제가 다녀온 곳은 몇 달 전이니까 네, 네. 베트남 국내에서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답니다. 아니, 그거 전혀 확실히 없는데,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없는데 예. 어떤 일이 있냐면 네. 이제 사실 베트남인들 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네. 또 결혼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뭐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그렇죠. 예. 또는 이제 결혼을 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가정이 원만치가 못해서 그 과정에서 좀 고생한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숫자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감정. 이제 자존심의 문제로 가거나 뭐 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약간의 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박항서가 워낙 세대. 맞습니다. 또 어? 그 완전히 또 터닝 포인트가 됐죠. 박항서 감독이 워낙 세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그냥 박항서 감독으로 다 예. 정리가 됐다는 예, 거예요. 예. 상쇄되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 지금 분위기 좋은 베트남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국빈 방문을 하니까 뭐 그냥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짚어볼 문제. 뭐 이거 중국 얘기, 베트남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죠. 이 민주당 이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5명, 7명 편차 가지고서 모두 12명이 갔다 왔는데 네. 장관급, 중국에서 장관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장관급 하나도 못 만나고 와갖고서 무슨 국익 외견이 뭐니 이런 햇소리들 하고 있어요? 아니 저 대정부 질문이나 혹은 상임위에서 예. 장관에 불과한 사람들이 말이야 국회의원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아닌가요? 장관 보기를 거의 돌같이 보던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중국 가서는 장관 한 사람 못 만났다. 그만큼 첫 번째 준비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네. 외교가 아니었다. 네네. 제대로 된 외교였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신들이 상임위 활동을 했다거나 했던 부분들과 연계가 돼서 네.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쪽 라인을 만나야 되는데 네네. 그런 라인을 만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중국에서 원하는 그런 일정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한 단체부터가 통일전선 전술에 네. 그 전선에 서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고요. 특히나 뭐 티베트와 관련돼서는 정말 창피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아무리 교육을 하는 어떤 나라도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티베트라든지 위구르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참혹한 그런 인권 유린 현장이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교육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될 건 인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고 주장해왔던 민주당 사람들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식적으로 했던. 근데 티베트와 관련돼서 무슨 그 박람회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뭐 티베트에서 한다고 중국에서 하도 지금 서방이 욕을 비판을 하니까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가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부끄러운 어떤 근데 상황이 이것들이 뭐 그쪽으로 국위 외교를 위해서 갔다고 주장하려면 지구 돈으로 가야지. 그렇죠. 아니 중국이 돈 대주는 그 관광여행 갔다 오면서 어떻게 국위 외교를 해? 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고요. 또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거봐라 우리가 성과를 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네. 그 단체 관광 중국의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을 허락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게 성과라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에 요구했다라는 것도 이게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도 문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명동 가면 흐뭇해요. 저는 왜? 중국 단체 관광이 없는 자리에 세계 각국의 정말 인종과 국경을 초월해서 또 종교도 초월해서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예, 그럼요. 지금 저 명동이 그래 1층에 임대하겠다라는 그런 그 텅 빈 공간들이 코로나19 때 많았는데 특히나 또 단체 관광 중국 단체 관광이 없어지면서 그런데 다시 지금 1층에 이 상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손을 빼면 흔들리는 그런 이 상권에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호주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호주가 중국 잘못됐다, 우한 코로나 잘못됐다라는 성명에 동참을 하자마자 중국이 제일 먼저 그러고 호주의 소고기 수입 금지, 와인 수입 금지, 그리고 유학생들 안 보내. 이 세 가지가 호주의 어마어마한 타격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몇 년 안 가서 항복을 했어요. 왜냐면 네. 호주가 단호하게 그래 알겠다 그러고 다 변화하고 물론 고통스럽고 물론 경제 성장 무역 수지 떨어지지만 그런데 떳떳함으로써 다시 그 중국이 알아서 그래 알았다 하고 수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딱 하니 단체 관광객을 다시 보내주시기로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요구를 했다. 허락해줄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만난 사람이 장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자, 하여튼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참 국회의원 배지 달고 하는 짓이라는 게 말이죠. 자, 그건 그렇고 저 더불어민주당 것들 얘기하는 김에 이재명까지 먼저 얘기할게요. 리자이밍인가? 이재명 리차이밍 얘기 진짜 싫어한대요. 누가? 이재명이. 왜? 그래갖고 리차이밍이라고 그런 이 언론 기사들 보고도 못한대요. 눈 앞을 못하게. 왜? 왜 화를 낸대요. 그 이상하네.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그런가 봐. 아니 저도 저기서 받았는데 정보지에서 받았는데 네. 노발대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차이밍 이 글자만 보이면. 그래요? 예. 중국이 인상 쓰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불러줘야 되겠죠. 정명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름. 네. 아니 싱이 중국식으로 불리는 게 싫으냐고 한마디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러죠. 자 그건 그렇고 네네. 이재명이든 자이밍이든 이게 갑자기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말미에 집어넣어서 했다 그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해석이 분분합니다. 지금 보수 유튜브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한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낌새를 차렸다. 뭐냐면 쉽게 검찰이 바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낌새를 차려서 일단 지르고 보자 하는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친명계부터 치자. 혁신이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이 커버라 다 일단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화로 해서 이제 친명계를 친문계 비명계를 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든다. 이런 분분한 해석이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사실은 그 이재명의 즉흥적 발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우선 이자가 사전에 원고에 이 문제를 집어넣었다면 네. 그건 당 차원에서도 다 검토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막판에 삽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이제 이재명이가 직접 넣었다는 것이고 네. 또 사안의 성격상 이재명이가 직접 하지 다른 자들이 이재명이한테 이거 넣으라고 얘기를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불가능하죠. 겁이 나서.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자가 왜 갑자기 이걸 넣었을까? 예. 우선 첫 번째 제 생각은 이자는 머릿속에 지 감옥 가나 안 가나밖에 없다. 예.
다른 연설은 뭐 밑에 사람들이 뭐 저 그쪽도 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 비서실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써주는 거니까 그냥 그렇죠. 읽는 거고. 우포 이런 거 만들어내는. 있는 거고. 오로지 이자의 머릿속에는 내가 감옥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과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밖에 없다. 네. 그 고민 끝에 마침내 도달한 결론이 이거다. 뭐냐? 다시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를 할 거다. 근데 이낙연이가 들어온다. 반명 비명계가 똘똘 뭉친다. 그래서 내가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다시 부결이 되면 좋은데 여기서 가결되면 나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테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야 이건 너무 심각하고 위험하다. 네. 차라리 그럴 바야 내가 먼저 질르고 치고 보자. 나가자. 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이런 잔대가리가 쫙 돌아가면서 네. 갑자기 확 질른 거 아닐까. 네. 예, 즉흥적으로 질렀다기보다는 네. 몰리고 몰린 나머지 그래도 지가 나름의 최선의 수라고 한 게 공격은 최선의 방어, 내가 먼저 치자. 이거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유 저는 뭐 100번 동의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역시 즉흥적이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최소한 어떤 계략이니까 기획이고 계략이고 혼자 생각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재명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예. 정근미 님이 네. 내가 이것까지 생각 못했어. 박사님 믿지 마세요. 내가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비슷합니다, 정민님. 그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극적이다라는 게 늘 그랬잖아요.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소상공인들 만나면 아이고 소상공인들 더 진입장벽 높이겠습니다 하고 다른 소비자들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단초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자들이 대표 연설 끝나고 따라 붙잖아요. 이거 왜 지난번에는 그러면 민생이 아니시고 왜 지금은 민생이 걱정되십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결정적으로는 그러면 이번에 구속영장 오면 이번에 진짜 그냥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했는데 그 전 대답까지는 대충 했어요. 그 대답에서 대답을 안 하고 확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번에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이번부터 시행을 할 거냐. 그리고 권칠승이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뭐 천안함과 관련된 정말 막말을 한 자가 바로 대변인이니까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똑같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계속 닥치면 그럼 받아들이시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써도 됩니까? 했더니 이 권칠승이라는 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이 두 사람의 행태가 이게 지금 진짜 머리 굴려갖고 정말 기획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꼭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이 일도 없었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의 연설에 핵폐수라는 말을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핵폐기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처음에 오염수라고 하다가 핵폐기수라고 하다가 이제는 핵폐수라고 바꿨죠, 계속. 정말 사악한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핵폐수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요. 막 지저분한 시궁창, 네네. 막 해골 이게 막 그 그림이 막 이렇게 이 연상이 되면서 막 원자 방사능 낙진 막 이런 것들이 연상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이자가 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S로 시작하는 그 라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지 파동으로 원래 독보적인 1위였다가 지금 2, 3위로 떨어진 SY 그 라면이 바로 우지라는 말 때문에 공업용 우지라는 말 때문에 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왜 쓰레기 만두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지. 쓰레기 만두. 예. 만두 업체 다 망했잖아요. 이렇게 프레임화해서 한마디로 정리된 것들이 사실은 아무리 트럭으로 100대를 갖고 해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안 씻어지죠. 그런 걸 노리는 것이죠. 예. 그래요. 하여튼 이제 핵폐수란 말을 쓰고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그 선동적인 자극적인 과도한 용어는 자제해달라.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랑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점잖게
점잖게 당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쪽 말이죠. 늘 이게 이제 뒤에서 총질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예. 지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지금 어쨌든 전선이 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선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쪽을 향해서 총 갈기고 있는 자들이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여럿 나타났어요. 그렇죠. 홍준표, 유승민, 예. 안철수까지 그럽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약간씩 결은 다르지만 네. 홍준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 정서는 사실상 이 좌파 진영에서 다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전략이 다 실패했습니다. 뭐 열사 전략, 뭐 열사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전략도 실패했고 또 참변 전략, 이태원 참사 전략도 실패했고 모든 것들을 정치에 이용해서 흔들었는데 예전에는 흔들렸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거밖에 없다. 후쿠시마밖에 없다. 아하. 아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이 되면 최소한 침묵을 지키거나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면 정부 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과학적인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여당 의원님은 일단 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네. 정부의 입장을 국민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싫으면 여당 안 해야지. 그렇죠. 예. 네. 무슨 그런데 이 판에 무슨 객관적 중립적 이거는 진짜 그건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홍준표부터 시작하죠. 6월 네. 10일 날 SNS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오니 왜 진흙 오니, 오물 그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오염된 진흙 덩어리 같은 폐수 덩어리를 온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폐수 덩어리예요. 특히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그 폐수가 제가 있잖아요. 오니죠. 예, 예. 옛날에 추정 60분 할 때 네. 추정 60분 팀이 갑자기 저를 스타로 만들려고 네. 그 저기 어디서 열심히 일해 갖고 오면은 임금 주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기부하는 그 네네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KBS에 예, 그거 있었어요. 예. 갑자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일요일 기억이 아침에 안 나네. 하던 거. 예. 그거 조영남 씨가 진행을 진행했던 건데, 했던 거. 예. 체험 삶의 현장. 예. 체험 삶의 현장. 예. 그거를 시키는데요. 저를 하시라고. 했어요. 예. 했는데 체험 삶의 현장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 제가 낙동강 저류지에 있는 오니 청소하러 갔었어요. 그 끔찍한데 그거. 그래 진짜 그거 진짜 시키더라고요. 예, 그냥 폼 잡는 게 아니고 예. 예? 그걸 했는데 예. 그 냄새가 일주일 가더라니까. 그걸 끝내고서 동네 목욕탕에 들어가서 한 3번을 목욕을 해서 한 번만 목욕하고 나왔는데 냄새가 계속 나서 세 번을 목욕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비행기 승객들이 다 고통스러우셨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냄새 일주일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온인 그런 거거든. 그렇죠. 그걸 이자가 지금 온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지금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폐수랑 똑같죠. 예? 야, 이건 정말 오니가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원전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승민은 가관입니다. IAEA는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곳이다. 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네요. IAEA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원자력으로 인한 세계인의 건강 보건을 기준을 세워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전 문제는 덜 엄격하니까 검증해서 평안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또 완전히 오역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G7이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이렇게 좀 유도를 한 건 맞아요. 해양 방류 투명성을 이 장관들이 모두 다 환영했다. 이렇게 하니까 독일 장관이 그때 나서서 그걸 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유승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G7 때 독일이 앞장서서 공개 반대를 했다. 해양 투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투명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장관들이 환영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독일 장관이 이거예요. IAEA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요. 공개 투기를 공개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뻔히 그 앞뒤 문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독일은 벌써 이렇게 다 해양 투기를 반대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는 역시 좀 간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문제에서도 간을 봐요? 예.
검증 결과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다. 아무리 과학적인 결과일지라도 이거는 좀 설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다. 지금은 오염 처리수 갖다 놓고 찍어 먹고 있다고요? 예? 안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도 과학적인 어떤 결과일지라도 정부가 더 설득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양비론인지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 이건 안철수는 이 문제는 이건 완전히 좌파 진행자한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이 좌파 진행하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 과학적 화법에 100% 안전하다는 말이 성립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거는 뭐냐면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과학을 얘기하면서 100%를 얘기하냐. 당신 과학이 뭔지는 아냐. 예. 과학자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예? 그거를 그대로 질문을 인정하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해서 질문자의 말을 인정해버리는 식으로 얘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얘기한 게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뽑힐 때. 질문이 잘못됐지. 그렇죠. 무슨 과학의 100%가 있냐는 식의 좀 황당한 질문이 나와요. 예. 과학은 모두가 학렬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100% 안전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예. 하여튼 참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이러니까 그 좌파의 그 의도된 함정 질문이잖아요. 네. 이거를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지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대로 끌려다니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왜 그러니까 수준들이 이런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보세요. 네. 홍준표 왜 이럽니까? 뭐 내용은 알겠어요. 네. 예. 선거철이 왔다. 네. 일단 튀어야 된다. 선거 쥐가 하나? 자기가 대구의 맹주가 돼야 되거든요. 예. 대구시장 그만두고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나? 그렇진 않죠. 대구시장 그건 환영하지 난. 그렇습니까? 네, 환영하고 다시 수성갑인지 어디 지난번에 나왔던데 수성 을인지 거기서 한번 뛰어보라 그러지 무소속으로. 네. 이번에도 한 번 더. 될 수 있는지.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대구시장으로서 지금까지는 애매했다가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에 좀 집중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이번에도 퀴어 축제와 관련돼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장면. 초유의 장면을 이제 연출하면서 갑작스럽게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했고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홍준표라는 자가 최근 들어서 그 이슬람 사원 짓는 문제 아시죠? 이슬람 사원 짓는 문제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반대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가 그러자 갑작스럽게 퀴어 축제에서는 자기가 또 막 나서서 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이 홍준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마침 알려드려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홍준표를 주민 소환해야 된다. 대구시장으로 더 이상 놔두는 것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당 차원에다가 당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내일 11시에 국민의힘 앞에서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이끌고 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대구 경북대학교의 명예교수 김형기 교수예요. 네. 이제 김현 교수가 대구 지역 사회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네. 또 윤석열 정부의 그 출범 과정에서도 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홍준표 문제를 당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거 좀 정리하자.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주민 소환이라도 해서 처리하겠다. 네. 이런 입장 발표가 내일 11시에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승민이 이자나 안철수는 뭐 분석할 필요 같이 없겠죠. 근데 유승민은 참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마치 윤 대통령이 무식한데 왜 이런 교육을 간섭을 하느냐라는 식의 또 SNS 글을 올려서 분노 게이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민이는 하여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꼭 지도 그거 디스하는 한마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능 시험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제 파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우선 평가원장 오늘 사임했고요. 네. 사실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거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경질론까지 나온 상황이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뭐 경질론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차단을 했지만,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수능 시험에 그 변화가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장 평가원장이 사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수능에 맞춰서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어요. 예, 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난 혼란과 이 걱정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으면 예. 5천만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는 교육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의도치 않게 좀 곤란함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바로 그 점을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절대 놓치지 않죠.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자, 이 상황을 우리 이종근 실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 싸움은 좀 일찍 시작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사실 전쟁이거든요. 어떤 전쟁이냐면 공교육과 사교육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사교육은 어떤 전쟁이죠? 바로 사교육 시장은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대치동만이 아니지만 대치동이 상징적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메가스터디, 대표적으로 메가스터디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대표적인 586이에요. 586들이 밀고 들어와서 당시에 586과 사교육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586이 그냥 사교육에 거의 몇백억, 몇천억의 시장을 다 주무르고 있다라는 기사 다 보실 겁니다. 이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 옛날에 종로학원, 대성학원 아시죠? 네. 그때가 사교육 시장의 이 전선이 종로학원, 대성학원이에요. 네. 이들이 교육부 관리를 만나서 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예. 뭐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하면 그런 종합반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뒤늦게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세상 달라졌어요.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586 운동권 출신들의 사교육 맹주들이 아예 교육부 관리들을 좌지우지해요. 자기가 다 얘기합니다. 어떤 때 얘기하냐면, 수능 다 시험 끝나면 점수 받잖아요. 근데 뭐 해야 되죠? 이 점수대로 어느 대학을 가는 건지 고민되잖아요. 그때 손주은이니 뭐니 하는 일타 강사들이 그때 떼돈 버는 날이에요. 어떻게 떼돈 벌어요? 10,000명, 20,000명을 뭐 종합 무슨 운동장에 다 모아놔요. 그러고서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땐 다 학부모들이 불안하잖아요. 이 점수대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딴 애들이 몇 점 받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얘네들이 딱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교육부 관리 올해 초에 다 만났거든. 근데 만났더니 이러이러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향배를 보일 거야.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나 따라와. 그 두 번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이미 나는 자주 관리들하고 얘기해. 그래갖고 내 말대로 정책이 이렇게 나왔어. 나 따라해. 저는 이게 허세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얘네들이 전부 다 사실 교육부 관리들과 짜웅을 해서 지금까지 이 정책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러면서 문제 하나 때문에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민주당 패거리들, 좌파 패거리들이 뭘 주장한지 아세요? 공교육 주장했어요. 사교육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있잖아요.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6월 모의평가가 끝나자마자 모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언제나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이 시험 문제들이 전부 다 고등교과 범위 벗어난 문제가 몇 %다. 어떻게 할 거냐. 교과서 내려내라. 이거 주장했던 게 진보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대로 공교육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물수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전됐잖아요. 난 늘 주장하는 게, 얘네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쪽 애들이 자기네들이 못한 거, 자기네들 늘 주장해왔던 거를 이쪽에서 하면 그거 딴 방향으로 어떻게든 바꿔놓으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킬러 문항. 예. 이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공교육을 열심히 들은 모범생은 절대 풀 수 없는. 그렇죠. 그 교과 밖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과 밖에서도 어쩌다가 그 과목에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막 이 과목 좀 하고 그걸 막 들이섞어 가지고 국어 시험인데 거의 수학 시험처럼 접근이 되는. 그렇죠.
이런 그 킬러 문항을 한두 개나 가지고 그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데 그 킬러 문항 하나를 맞추면 서울대를 가고 예. 또는 뭐 영대나 고대를 가고 그 킬러 문항 하나를 못 맞추면 이제 뭐 그런 데를 못 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 하나에 정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잖아요. 일타 강사가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아세요? 그 킬러 문항들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킬러 문항으로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거다.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자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계 학원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킬러 문항 하나가 조 단위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과 킬러 문항이라고 한번 지금 당장 검색해 보세요. 이자들의 공약이 뭔지 아세요? 공교육 아까 대선 후보 킬러 문항 없앤다. 킬러 문항 없앤다요. 킬러 문항 없앤다. 그 공교육 바로 세우겠다. 이거는 이 교육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되겠다. 네. 그게 사교육의 출발점이다. 네. 사교육을 없애는. 그러니까 사교육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사교육을 없애려면 그 근원이 되는 네.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되겠다. 네. 사실은 아주 간명한 얘기거든요. 이거 가지고서 그런데 좌파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당장 몇 달 후에 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항이 바뀐다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 상황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국장 하나 교육평가원장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2023년도에 그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큰 틀거리는 있어요. 네. 그 틀거리가 갑자기 다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 해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금 그 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겠다 어쩌다가 작년 7월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 이미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2024년도 수능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교과서 이외의 어떤 항목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지만 변별력 있게끔 하자라는 건 이미 또 그것도 이 두 사람이 아닌 그런 이 시스템으로서 그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대로 150일 남겨놨는데 물수능으로 지금 망가뜨리냐라는 건 저는 완전히 그냥 그 프레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아마 이런 고액 학원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동을 건 교육개혁. 저는 이 이주호 교육부총리, 이주호 부총리가 조금 그 점에서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많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좀 뒤늦게나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예. 그걸 제가 좀 사실 주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당장 오늘 중에라도 나섰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당정 협의한다고 또 하루 까먹더라고. 그렇죠. 지금 이게 뭐 당정 협의하고 있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대통령이 왜 이 킬러 문항을 비롯한 이 수능 시험 출제로부터 이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 문제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네. 이런 설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몇 달밖에 안 남았지만 수험생들한테 어떠한 혼란도 안 준다. 네. 예?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뭐 물수능이 돼갖고서 정말 다 아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인생이 갈리는 그런 일은 없다. 네. 어떤 형태로든 변별력은 우리가 유지한다. 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될 때 그래 회의하고 있어서 되겠냐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어쨌든 책임질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이주호라는 사람이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정권 내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지금 신출내기 장관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서야죠. 두 번째 교육부 장관 하면서
어이 참네 정말.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20일 날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사실상 엑스포가 진짜 결정된다고 보고요. 지금 완전히 박빙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완벽하게 역전을 해서 따돌리는 어떤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 국민이 응원하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오늘 용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 오후 2시 KBS 정상화를 위한 이영풍 기자의 투쟁 현장에 우리 아미고가 연대 투쟁을 하러 갑니다. 내일 오후 2시 KBS 신관 이영풍 기자가 농성하고 있는 텐트 투쟁 현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범 본부장이 일본 출장을 가기 전에 내일 오후 2시 KBS에 모입시다라고 커뮤니티에 고지를 올렸고 우리 아미고 본부장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좀 답신을 해달라 했는데 지금 되게 한 7, 80명 정도가 내일 오후 2시 투쟁 현장으로 가겠다고 지금 답신을 해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가겠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내일 오후 2시 KBS 현장으로 오겠다고 하실 때 그냥 오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우리 고성범 본부장 3010 폰으로 문자나 전화 한 통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는지는 사전에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내일 투쟁 마치고 함께 뒤풀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내일 오후 2시 KBS 신관 로비에서 여러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촌철 살인 그리고 이정구 실장과 함께한 용진단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다시 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구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